에너지 포럼 2021의 제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세션은 탄소 중립과 수소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재경입니다. 이 시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경제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에 있어서 수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썼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가 중심이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였고요. 이 화석연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효율 또는 밀도 또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용이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어떤 에너지 자원보다 훨씬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소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많은 이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있는 재생 가능한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아마 그 대표적인 에너지가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천명한 바 있고요. 그 첫 번째 과제로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달이었죠.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2040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해서 발전 비중의 30에서 최대 35%까지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여기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에너지 또한 산업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발생하는 탄소는 흡수하는 만큼만 배출하겠다는 것을 선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큰 전략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를 전기화하고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전략. 근데 이제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은 약 400에서 45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아마 이걸 넘어서는 수준까지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정부의 계획상 그리고 실제로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의 장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청정한 에너지이고 또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의미에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자원인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통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도 또 남겨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출력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없다 보니까 기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때로는 과소 생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과잉 생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태양광은 특정 시간대, 특히 이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과잉 생산을 하고 또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또 생산량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특정한 시점에 몰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너무 이제 특정 시간대에 몰리다 보면 우리가 수요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공급하게 돼서 다른 전력에 들어있는 다른 계통의 발전원들과 밸런스를 맞추기 힘든 문제, 우리가 소위 더 커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잘못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지적이 됐고요. 실제로 저희도 에너지 경제연구에서 이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2040년 30% 발전 비중의 30% 또는 3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을 때 대략 저희가 이제 더 커브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제 출력을 제한해서 개통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될 양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정도를 잡으면 발전량의 약 5.8% 정도 35%를 가정하면 13.7%는 이제 이거는 넘쳐나서 이제 저희가 개통의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개통안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양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제 고립망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다른 주변국과 다 개통이 연결돼 있어서 뭐 과잉 생산하면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고 좀 부족하면 받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 그리드라고 해서 주위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 연결하자.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사실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는지 또 안보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라고 한다면 이게 과잉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 될 수 있고요. 현재는 뭐 가장 대표적인 저장 수단은 양수 발전이라고 해서 댐을 만드는 건데요. 댐은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기도 힘들고 지형적 요건에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제조를 해서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유력한 어떤 대안이라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제 리튬이온 계열의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를 활용한 방법이다라는 게 좀 많이 이제 그동안은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근데 뭐 이 ESS는 장기적으로 저장한다든지 대규모로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이 걸려 있는 이 한계들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인 것 같습니다. 수소는 리튬이온 계열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대용량을 장시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소는 상당히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 상반기까지 수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재생에너지 어떤 관계를 맞았는데 핵심적인 어떤 기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장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느냐도 한번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상당량의 이제 출력 제한을 걸어야 되는 물량들이 나오려는데 대략 한 2040년에 앞서 출력 제한 걸려야 되는 이 물량이 한 42% 정도로 흡수하게 되면, 그렇다면 2040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 수요를 500만 톤 정도로 잡았는데요. 약 100만 톤 정도, 약 20%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충분히 수소 수요를 돌려서 수소로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20년 하반기로 넘어서면서 이제 수소의 역할은 조금 더 변화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의 역할이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처음에는 이야기되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금 더 그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사실 그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바로 이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모든 에너지의 소비를 전기화하는 거고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전기화가 되게 어려운 분야들 또는 전기화를 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분야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되게 됐습니다. 가령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제철 분야인데요. 이 제철 분야에서도 전기화를 한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제철 공정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활용할 경우, 뭐 소위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활용할 경우 획기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공정도 있을 수 있고요. 수송 분야에서는 이제 항공이라든가 해운 쪽, 또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용차 분야 중에서 그 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건 배터리 전기차로는 도저히 또는 배터리를 활용해서는 도저히 전환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수소로 전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로 공급된 것을 다른 부분으로 확대시키는데 다른 여러 영역들로 이 재생에너지를 다 연계시켜서 하나로 이제 탄소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과 맥을 당한 게 바로 P2X라는 개념입니다. 즉 재생에너지로 X,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물질로 하는 겁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이제 가스 형태, 수소나 메탄이죠.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합치면 메탄을 만들 수 있고요. 한 발 더 나가면 이걸 액체 상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이 가솔린이라든가 이 디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가 점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 퓨얼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획기적인 하나의 수단으로서 합성연료 또는 탄소 중립 연료로서 적용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수소와 전기로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산업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앞으로 이제 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를 하고 또 대규모 이제 R&D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또 확대되게 되면 또 다른 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가 던져진 이후부터 더욱더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 역할들과 지위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은 뭐 2019년 1월에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근데 이 틀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그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를 수출 소장 상품으로 만드는 일종의 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한 가지 정책들, 과연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수소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수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한 가지는 수소를 생산할 때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소는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뭐 1kg 만드는데 한 11kg 정도 정과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에 상당히 크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전의 수소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격도 싸게 해야 됩니다. 수소차라든가 이것들을 보급하려면 연료 가격이 싸지 않으면 보급되기 너무 힘듭니다.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차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정비라든가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료비를 싸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보급에 상당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제 목표를 이제 세웠습니다. 로드맵상에 충전소의 공급 가격을 2040년까지는 3,000원대로 맞추겠다. 이 이제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동 가격과 함께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걸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현재부터 2040년까지 천연가스 추출 방식 그리고 수전의 방식으로 했을 때 생산 원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분석해 보면 대략 천연가스 추출 방식은 대략 한 3,000원대, 지금도 한 3,000원대에서 2040년에 3,500원대까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수전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산업용 그냥 일반 개통전력으로 이 개통전력 전기를 활용해서 수전을 하면 대략 한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대가 1kg당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한 70%는 다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요. 이걸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사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서 만드는 전기는 다 한전에 보내서 팝니다. 그러면 그 S&P라고 해서 여기 도매 가격과 함께 보조금 형식의 REC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전에 주면 이만큼을 받는데 수전을 하려고 팔려고 하면 이거 잃어버리는 기회 비용만큼을 또 보상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걸 다 반영하면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킬로그램당 12,000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이걸 이제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가령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력 제한이 되어 있는 미활용 전력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사실은 전력을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도 다 받기는 힘드시니까 협상을 통해서 낮추게 되면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 정도만 받아주시면 대신에 90% 할인을 받으면 대략 2030년경이 되면 천연가스 추출 방식과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의 방식은 경쟁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급해야 되느냐? 사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해서 많은 양의 수소, 그린 수소를 공급하고 싶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양을 공급할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그렇고 앞서 설명드린 가격적인 면에서 어려운 것 같고요. 대략 저희가 생각하는 한 10% 2030년에 40년에도 그 정도 수준자 정도는 공급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나머지 그린 수소에 대한 수요는 한 60%가량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수소의 생산 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 추출 방식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비용 요소는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좀 공공부에서 조금 낮추는데 인하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들어가는 제세 공간금, 뭐 개별 서비스라든가 수입 부과금 같은 경우를 그 LNG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들어갔을 때
수소를 활용하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데 활용했을 경우는 좀 인하해 주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요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수전해용 전용 전기요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기요금 체계는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수전해용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기준 가격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실까? 그래서 기준 가격을 좀 전문가들과 또 관료분들 또는 이제 관계 업계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합의를 통해서 기준 가격을 만들고 이걸 공시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준 가격과 차액들은 조금 정부에서 좀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청정수소,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라고 말을 했지만 뭐 그린 수소, 뭐 블루 수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수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업계에서 그냥 쓰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량화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를 좀 매겨야 될 것 같은데 EU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수소 인증제라는 것을 현재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EU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들도 지금 현재 이걸 만들고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급히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이 인증제와 연계해서 인센티브 제도, 특히 지금 정부에서 좀 도입하려고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보다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좀 바꾸고 이 인증제와 연계시켜서 가령 이제 발전 의무화를 제도에 속에서 이제 한전에 이제 아마 구매를 해줄 때는 일정 비율 정도는 청정 수소로 만든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주는. 그래서 조금 더 앞서 기준 가격과 맞춰서 좀 가격을 조금 더 차별화시켜줘서 공급할 때 해주는. 근데 이러려면 이 저희 쓰고 있는 수소가 청정한 수소인지 또는 그린 수소인지 블루 수소인지를 구분해줘야 되니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인증제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이제 수소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수입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소 자체를 꼭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굳이 수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생수소도 되고 천연가스로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야 한다면 그 수입의 전제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수소들. 사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부존자원이 양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수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기가 여력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채워줄 만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소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면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수입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호주라든가 또는 뭐 이런 뭐 사하라의 내륙 사막 같은데 뭐 대규모 태양광 또는 뭐 바람이 잘 부는 풍력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우리가 또 가서 자료 개발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원 개발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생산한 전기들, 근데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이걸 수소나 전화해서 가져오는 이런 모델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프로젝트를 좀 본받아서 우리도 여러 국가들과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소를 운송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생산해서 뭐 액화를 시킨다든지 뭐 어떤 처리를 해서 배에 싣고 우리나라에서 하약해서 기화시켜서 뭐 공급하는 하나의 밸류체인을 전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뭐 실증 사업이라든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한 30개 기관이 이미 이제 사업단도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수소융합 온라인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4개 기관이 모여서 지금 현재 이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9월쯤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 사업, 또 시범 사업, 그리고 한 30년 넘어서는 실제로 도입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좀 준비는 돼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3세션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세션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장에는 유승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탁송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님, 네, 그다음에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님, 양진열 한국가스공사 수소산업본부장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김재경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장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의 유승훈입니다. 오늘 크게 이제 4개의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히 우리 그 세션 세 번째 세션이 이 세션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내용적으로 그건 바로 이제 수소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한 각종 수단들을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수소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소를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재경 박사님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김재경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또 아마 그 패널 토론자분의 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세 분 토론자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질의에 대한 응답 이런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님이신 탁성수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명패가 넘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 탁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좌장님께서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 김재경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시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좀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에 전체 수소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전한 수소 경제, 그래서 그 수소 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안전이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경제 실현의 근간은 수소 안전이라는 측면으로 정의를 좀 내리고 싶고요. 수소 안전 기술로는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현재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소 안전관리 전담 기구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수소 경제 실현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인프라는 검사와 시험 인증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관련한 새로운 안전 기준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새로운 그 신기술이라든지 그 플랜트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에 맞춘 발빠른 안전 기준의 마련과 이제 제정이 현재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대국민 수소 안전 체험과 교육 홍보를 통해서 수소가 불안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직접 수소를 체험하고 안전성을 갖다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음성에 3,000평 규모로 159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소 가스 안전 체험관을 현재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체험관은 내년 10월 정도,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연말 정도면은 이제 개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은 수소법이 올해 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안전관리 분야는 내년 2월 5일자 시행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수소 용품, 현재 그 수소가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데 있어 가지고
용품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전의 설비가 필요하고 추출 설비가 필요하고 또 활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이제 고정형이 있겠고 또 이동형이 있겠죠. 이러한 생산과 활용에 들어가는 제품을 수소 용품으로 현재 지정을 해서 내년 2월부터는 법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현재 완주에다가 만여 평 규모로 500억을 투입을 해서 현재 구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갖다가 확인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가 인프라가 구축 진행 중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현재 상용차라든지 수소 버스 등 상용차에 들어가는 대용량의 용기라든지 부품에 대한 시험 평가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200억 원 규모로 현재 인프라 구축 중이고 현재 수소 충전소에 구축 들어가고 있는 각종 밸브류 등 부품이 있습니다. 현재 3개의 부품에 대해서 인증이 진행 중인데 추가적으로 3종을 추가해서 충전소에 들어가는 모든 밸브에 대한 인증을 갖다가 실시해서 안전한 충전소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 중이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좀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라든지 경고 신호, 운영 신호를 실시간으로 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수소용품 말씀드렸는데 내년 시행에 앞서서 수소용품 사정과 사용시설에 관련된 안전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에서 잇따른 플랜트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액화 수소 플랜트와 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현재 조속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차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탁성수 원장님께서 수소 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고 또 제언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의 김성복 단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성복입니다. 김재경 박사님하고는 워낙 같이 코업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이제 오늘 발표 주신 거를 보면 P2X라든지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개념과 요소들을 잘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 2가지 정도만 이 발표하신 주제와 오늘의 주제인 탄소 중립과 수소 비즈니스 전략 추진 방향 이런 거에 있어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수소뿐만 아니고 기존 에너지 시장과 전력 시장 구조의 어떤 수급 체계나 가격 측면 등을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추진에 있어서는 상호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해 주신 경쟁 가능한 수소 가격 달성 방안하고 청정 수소 인증제 추진 방향이 실효를 거두려면은 우선 국내 에너지 시장과 현황과 장기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면밀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령 이제 국내 수전에 기반 청정 수소 생산 경쟁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력 거래 제도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 어떤 계획, 전력 수요 공급 매칭을 위한 인프라 설계,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적 수용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종합적인 협의를 토대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국내적 잠재 수요, 그러니까 수요 잠재량이 도출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 환경적인 경제적인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다 충족하지 못하는 수소에 대해서 적정한 수소 수입량, 그린 수소가 되겠죠. 도입에 대한 물량 확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전체 에너지 믹스와 포트폴리오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표에서는 언급을 없으신 부분인데, 지금 보면 뭐 이제 탄소 중립과 뭐 수소, 특히 수소를 중심으로 뭐 각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계획들, 수소 도입이든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탄소 중립과 수소의 상호 비즈니스 전략에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 단위의 중장기 수요 수급 그 밸런스를 설계하고, 이 밸런스가 단순히 기업들만으로 끝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중복이나 과소나 과잉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정부의 전체 에너지 수급 밸런스 포트폴리오와 그런 협업을 통해서 저탄소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현실에 맞는, 결국 그러니까 그 수소 아까 인증제 이런 거는 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와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정합성 있게 잘 제도를 놓을 것이냐, 이런 것이 정부와 협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탄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이제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서 지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크레딧과 연계된 방안, 가격 변동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기업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통해서 제도 설계를 하고, 그 제도 설계를 통해서 기업의 부담도 완화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부담도 줄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그 방향으로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김성복 단장님께서는 뭐 이 그린 수소의 필요성, 그리고 이 수소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양진열 수소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양진열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탄소 중립과 그리고 또 수소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크게 양분하면은 탄소 중립은 의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경제라서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수소가 의무와 선택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그렇지만 의무와 선택을 가지고 잘 조정해서 이것을 경제적인 부분도 부응을 시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기에 환경 문제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수소가 이게 와 있습니다. 수소는 원래 금방 김정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는 전기를 말합니다. 수소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말씀하신 재생전기를 비롯한 고유의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전기 대신에 모든 연료를 궁극적으로는 100%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수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소는 전기로 전환돼야 되고, 탄소가 발생되지 않은 에너지원을 마지막 매체가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재생 에너지원이 수소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수소는 금방 초두에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저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매체로 수소가 쓰이고,
마지막 최종 에너지원인 전기의 사전 준비 단계로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소가 저장과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원 중간에 서 있고요. 저장으로 가면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전기로 가면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탄소 중립이 저희들 중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시간적인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탄소 중립과 수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가 가장 이제 최근에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소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그리고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나왔는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에너지원의 기능만 했다고 하면은 수소가 경제적인 측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의 입구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한창 8, 90년대 개발할 당시에 정책만 우선으로 해서 이 에너지원을 정확하게 정착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시장 질서에 맡겨놓으면은 자칫하면 탄소 중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는 에너지원으로 경제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사기업과 그리고 공기업, 정부 역할들을 잘 조정해서 경제적인 측면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궁극적인 목표, 국가의 전력과도 관계가 있는 탄소 중립도 저기에 실현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현재 수소 사업의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면 지금 이제 시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기고 추출 수소와 부생 수소가 공존하는 시제가 준비기가 되고요. 그리고 추출 가스가 아까 김정희 박사님이 주제 발표에서 추출 수소가 50%까지 수소의 우리나라 국내 수소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성숙기, 진입기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수존해를 말하는데요. 이 수존해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존해가 국내 수존해를 유지할 것이냐,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물고 들어오는 그린 수소를 받을 것이냐가 아마 2040년 넘어가면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모습이 그린 수소라고 하면은 그린 수소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로 실어올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것이냐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경제적인 시도나 그리고 학술적인 시도가 학술적인 그런 시도들이 혹시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린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린 수소의 정착은 쉽지가 않습니다. 30년, 40년이 걸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가져오는 저 운반의 문제가 상당히 아직 난제로 있습니다. 난제보다는 불가능하다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는 국내에서 만들어낸 그린 수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우리나라 잘 만들어내도 너무 비싸서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린 수소에 대해 가지고는 그린도에서는 국가적인 정책이 지금부터 있고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성숙기까지 가기까지 저희들이 부생수소, 추출수소, 그리고 또 액화수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그리고 주 중간에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과 그리고 또 공기업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잘 조화가 되어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그린수 단계까지 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을 이렇게 해야지 90%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 집약적인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에너지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의 에너지에 대한 먼저 선취하려는 유혹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정착이 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믹스가 되면서 자칫하면은 탄소 중립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거꾸로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도 못하게 되는 그런 난제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수소 산업의 분야를 보면은 거의 전 세계에서 나오는 기술들은 다 백화점처럼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느 게 경제적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 산업이 정착이 된 것들은 우리나라가 정권상의 변화로 봤을 때 원전에서 그다음에 수소로 넘어오고 재생에너지로 넘어오는 게 불과 4,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기 우리나라 전체가 인식하기 시작한 게 4, 5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는 탄소 중립을 원하고 있고 기업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나오는 현상이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수소와 관련된 산업은 국내에 지금 다 들어와 있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과 경제적인 실현이 아마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했지만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은 치렀지만 탄소 중립을 못해서 세계적으로 후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난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언 드리면은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수소의 활용과 단계를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최소한 4, 5년 앞에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기업과 정부와 그리고 또 공기업들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많이 치르고 시장 질서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내 의지와 없이 선택당하게 되는 사람만 덕을 보는 수소 경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출 수소는 그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출 수소는 탄소 중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간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간 단계에 무엇을 써야 되고 지금 진입기에 무엇을 사용해야 되고 성숙기의 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수소 시장을 만들어 놓을지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안을 드리면은 부생 수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매력적이지만 생산에 한계가 있고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공장을 끝없이 돌려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적습니다. 추출수소 다른 또 매력이 있습니다. 추출수소는 한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수소의 형태보다 탄소량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어느 단계에 어떤 수소를 써서 무사히 그린 수소 쪽으로 정착을 할 것인가를 지금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나 경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전체 가야 되는 길 중에 두 가지 이제 허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글로벌적인 시장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생수소가 좋다고 부생수소의 왕국이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는 추출수소를 쓰고 있거나 그린수소만 쓰고 있으면은 에너지원의 어떤 그룹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수소 에너지 형태를 다 가질 수 없다고 하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 것인가를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수소의 저장 형태, 재생에너지의 저장 형태로 수소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빨리 일으켜야 되고요. 국내에서 여러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수전의 수소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쪽에 전적으로 연구를 투자해야 됩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하다가 보면 그래서 제안 드리면은 국내 어떤 연구 발전을 위해서 수전에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안 드리면은 국내 그린 수소 발전을 위해서 수전의 연구 분야에 전력을 기울시켜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그린 수소는 백업용으로 올 수 있게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의 조절 문제, 그리고 각 수소 산업의 단계별로 어느 부분에 주력해야 될지 초점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부분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그린 수소로 가는 단계의 과정들과 최종 그린 수소로 가는 부분은 이 양립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생수소와 추출수소에서 끊임없이 그린 수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업들이 어른 인구에 정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개가 병렬해서 가야 되고,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린 수소가 정확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를 매체를 생산해내고, 거기에서 수소가 어떤 모습으로 정확하게 정착이 될지를 양립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로 두열로 해가지고 가야지 탄소 중립과 우리나라 수소 경제를 통한 경제적인 전략이 서로 합치가 돼서 성공적인 수소 국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 양직열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마 수소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경제성 그리고 그린 수소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사전에 저기 또 질문이 들어온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발제자이신 김재경 박사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또 패널 중에서 또 보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 수소의 여러 가지 용도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많이 됐는데, 현재 이제 주로 수소와 관련해서 얘기되는 건 연료전지, 수소차 두 가지 정도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데,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 비전을 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외에 무엇이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9년 1월에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될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수소가 어느 활용 분야를 이제 주로 이제 거의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가 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상용화 단계, 상용화를 넘어서 시장을 형성할 단계가 아마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에너지 분야에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령 철도, 항공, 그다음에 저 선박이라든가요, 또는 이제 뭐 지게차라든가 온갖 분야에서 드론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에 지금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별로 이렇게 수도 쪽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았던 산업용에서 상당히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제가 발제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철 분야, 제철 공정에서 쓰이는 수소 환원 제철용으로 또 막대한 양의 수소와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나프타를 대체하는, 또 앞서 발제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퓨얼이라는 새로운 이제 연료를 만든다든지 또 시멘트라든가 이런 공정에서도 지금 수소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로드맵 발표하고 주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수소차와 연료전지 정도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벌써 한 2년, 3년 차에 넘어서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요의 범위가 워낙에 많이 확대됐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수소의 활용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전 질문 두 번째 들어온 거는요. 그 현재 탄소 중립을 우리만 선언한 것은 아니고 중국은 2060년, 일본도 2050년 이렇게 선언하면서 두노라도 그 수소를 널리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블루 수소나 아니면 그린 수소로 가기 전에는 결국 그 추출 수소, 그레이 수소도 상당 부분 써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중간 단계로 또 블루 수소도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그 LNG 수요가 아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할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LNG 물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싸게 확보하는 것이 결국 수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계획 내지는 보관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발제자이신 김재경 박사님보다는 우리 가스공사에서 오신 그 양진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수소의 한 가지 어떤
원료로서 LNG가 지금 이제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5년까지 50년이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천연가스는 국내 에너지원을 석유와 양분하고 있는 그런 연료였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책적인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LNG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은 직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소를 다시 돌아보면 LNG를 직도입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기업들의 경제성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수소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소를 사용하는 도입을 하거나 공급을 할 때 공급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에 조금 정책적인 어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원, 천연가스를 충분히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대량으로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폈다고 하면은 에너지 수소의 주요 추출원으로 천연가스를 바라본다면 다시 그 제도를 보완해서 일정한 물량의 수소 추출용 연료전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가스는 아까 연료전지나 이런 부분 말고 수소 사업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아까 그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소를 가장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메탄 계열의 가스입니다. 메탄 계열 가스에서 수소를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낸다면은 그린 수소는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적으로 보면은 국외적으로 보면 메탄 계열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은 수소 추출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가 사장되고 있고 학계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부생 수소가 다양하게 나오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탄소 중립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자국 내의 에너지로 충분히 사용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문제, 경제라는 것은 해외 교육을 말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국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순수한 어떤 기술적인 접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탄소 발생 없이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료전처럼 그런 부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성복 단장님 혹시 보완해서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 본부장님이 중요한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정부 정책이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약간의 좀 섞인 문제들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주도로 그 그린 수소 이제 아까 제가 뭐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그 그린 수소를 결국은 우리가 갈 길은 그린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 왜 오늘 탄소 중립과 연결해서 수소라는 것이 메탄 계질 뭐 계질 추출 수소 이런 것들은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그 큰 용역이 지금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괄 주관 아까 그 김민정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해외의 그린 수소가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나 여러 가지 뭐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릴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로는 저희 소용되는 걸 다 그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에너지들도 거의 90몇 % 수입해서 쓰는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린 수소는 확보를 해서 쓰고 단계적으로는 수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가져오는데 방식이라든지 뭐 암모니아를 통해서 가져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CO2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가져오는 것이 기본 핵심이고요. 그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파일럿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지금 그
유수 컨설팅 회사와 그 우리 김정은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트랜짓을 하는데 추출 수소도 분류 수소화 해가지고 이제 쭉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분류 수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어떻게 도로 대기로 CO2가 방출되지 않으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그 지금 연구와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자꾸 지금 추출소와 그다음에 이런 선형가, 아까 사전 질문도 조금 핀트가 뭐랄까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메탄가스를 메탄, 그러니까 LNG가 됐든 NG가 됐든 그거를 들여와서 우리가 추출수소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CO2 프리 도입, CO2 프리 수소 도입 그 안에는 보면 그 충분히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그린 수소 또는 블루 수소를 수출할 잠재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LNG를 들여와 가지고 그걸 여기서 추출수소 만들어서 다시 하고 기술적으로 받침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26페이지, 요건 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 26페이지 우리 김재경 박사님이 이제 적정 수소 생산 방식의 포트폴리오 권고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연구자로서 이렇게 지금 우리의 그 부생 수소와 추출 수소, 뭐 수소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제언인 것이고요. 이것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뭘 이거를 그 정부가 어떻게 하거나 또 이 관련 업계에서 뭐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실의 여론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그 하나의 제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탁 원장님 코멘트나 질문이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고, 우리 발제자인 우리 김재경 박사님께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소 용도 이제 활용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소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활용처와 관련된 안전 기준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R&D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해서 관련 그 실증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지게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규제 특구로 지정이 돼서 규제 샌드박스 제출된 이동형 충전소가 완성돼서 현재 3개소에 있는 지게차의 이제 공장의 지게차에 수소를 공급하고 있는 실증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선박에 또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도 울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기술 검토가 현재 저희가 완료가 돼서 현재 관련 내용이 구축 진행 중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그 트램이 현재 트램에 또 수소를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부분이 규제 샌드박스로 현재 승인이 돼서 현재 트램에 수소를 공급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이 안전 기준이 없는 다양한 활용처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발제자이신 수소 경제의 정책 전문가이신 대표적인 우리 국내 전문가이신 김재경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19년에 발표된 우리 로드맵이 있는데, 우리 로드맵의 수준이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업데이트 계획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로드맵은 지금 현재 업데이트 작업을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수립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앞서 저 김성복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이 자료는 저를 포함한 연구진의 의견인 거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기본 계획에는 다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지금 잡고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이거를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분들과 또 업계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그거는 조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제적으로 비교한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가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약간 반발자가 앞서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발표하지만 우리만큼 이렇게 빨리 하는 나라가 있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법을 만들어서 법적 기반을 가지고 하는 나라가 과연 전 세계에 있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위에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 시간이 이미 초과가 돼서요. 예,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받기는 시간이 오버가 돼서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몸 건강하시고 다음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